자, 교재 중개사무소 설치에서 59페이지 3번 한번 볼게요.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사무소 명칭과 관련된 내용이다. 옳은 것은, 자, 분사무소 책임자인 A는 그 분사무소 간판에 자신의 성명 대신 그 법인의 대표자 성명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 크기로 표기했다. 분사무소는 대표자 성명 표기합니까? 분사무소 책임자 성명을 표기합니까? 책임자 성명을 표기해야 되죠. 틀리고, 이번에 공인중개사 기업공개사 B는 중개사무소 명칭을 삼성부동산 사무소라고 하였다. 공인중개사 기업공개사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고 써야 되죠. 그러면 삼성부동산 사무소 뭐가 빠졌습니까? 중개라는 말이 빠졌죠. 이건 틀렸네요. 자, 기업공개사 아닌 C는 그 사무소 명칭에 발품부동산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이거는 유사명칭이죠. 유사명칭이니까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 또는 유사명칭에 해당하니까 1년에 1천이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다. 이거는 아닌 자가 했으니까 1년에 1천이죠. 시도지사는 규정을 위반한 사무소 간판 등에 대해서 철거를 명할 수 있다. 사무소 간판은 기업공개사 거다. 등록관청 소관이죠. 등록관청이 철거를 명할 수 있네요. 5번에 기업공개사 D는 옥외 광고물의 성명을 거짓으로 표기해서 50만 원 과태료 부과받았다.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문둥표할 때 문 하는 거죠. 그게 아까 명칭할 때 기업공개사는 공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써야 된다. 요거 위반한 것뿐만이 아니고 옥외 광고물의 성명을 표기 안 했다. 거짓으로 표기했다. 둘 다가 문둥표할 때 문 들어가요. 그러면 이거는 기업공개사 위반했으니까 1년에 1천이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100만 원 과태료입니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까? 100만 원 이하 중에서 문둥표 휴게사 보자 할 때 휴 20만 원이죠. 앞에 문둥표 50, 나머지 30이죠. 그럼 50만 원 과태료 받았다. 맞죠? 그죠? 그럼 여기에서 옥외 광고물의 성명을 거짓으로 표기해서 30만 원 과태료에 처했다 하면은 맞다 틀렸다. 자, 이거는 정확하게 표현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맞죠? 50만 원 과태료에 처한다 맞습니다. 30만 원 과태료에 처한다 하면 틀리지만은 30만 원 과태료에 처했다 해도 맞아요. 동기나 횟수나 결과를 참작해서 2분의 1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줄여가지고 30만 원 과태료에 처했다 하는 것도 맞는 말이죠. (5번의) 니은 한번 볼게요. 5번의 니은. 기업공개사가 설치한 옥외 광고물에 인식할 수 있는 크기의 연락처를 표기하지 않으면 1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이거 100만 원 이하입니까? 1년에 1천입니까? 조심해야 되는 게 옥외 광고물에는 연락처가 들어가야 된다, 안 들어가도 된다. 안 들어가도 되죠, 그죠? 그러니까 특별히 조심해야 되는 게 두 개가 있어요. 중개사무소 명칭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만 들어가야 되지 명칭에 성명이 들어가야 되는 것은 아니다. 옥외 광고물에는 성명이 들어가지 연락처 들어가는 건 아니다. 좀 잔잔한 거 이거 조금씩 헷갈리니까 이거 조심하시고. 자, 그럼 오른쪽에 7번 볼게요.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기업공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표시 광고를 하려면은 중개사무소, 기업공개사에 관한 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을 명시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들어가는 게 중개사무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 기업공개사 성명, 등록번호 이런 거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이번에 중개부조는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누구만 표시 광고할 수 있다? 기업공개사만 할 수 있죠. 그럼 중개보존이 표시 광고하면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까? 1년에 1천입니까?
아닌 자니까 1년에 1천이죠. 그러면은 소속 공개사가 표시 광고했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다. 1년에 1천이다. 소속 공개사도 기업 공개사 아니죠. 1년에 1천이에요. 3번 중개 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하는 법인인 기업 공개사는 대표자 성명을 명시해야 된다. 기업 공개사 성명 들어가는데 법인은 대표자 성명. 4번에 기업 공개사가 명시할 사항을 위반해서 중개 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한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맞죠? 그죠? 인자가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아닌 자가 위반하면 1년에 1천입니다. 5번에 기업 공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 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한 경우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닌 자니까 과태료가 아니고 형벌이죠. 1년에 1천이에요. 표시 광고하고 관련돼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기업 공개사가 부당한 표시 광고했다, 미끼 광고했다, 과장 광고했다, 요거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그리고 표시 광고하고 관련되는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해서 고시한다. 이런 규정도 있죠. 자, 넘어가서 9번 한번 볼게요. 물론 이렇게 문제가 나오지는 않겠지만은 요거 가지고 한번 보고 넘어가자 이 말이에요. 공인중개사 법령상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의 표시 광고를 할 때 명시할 사항을 모두 고르면 몇 개냐? 그럼 인터넷을 이용해서 할 때도 기본적으로 표시 광고하는 중개사무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 기업공개사 성명, 법인이라면 대표자 성명 들어가고 등록번호 기본적으로 들어가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소재지 면적, 그 다음에 인터넷을 이용할 때 소재지 면적뿐만 아니고 가격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중개대상물의 종류라는 게 토지냐 건축물이냐, 그 다음에 거래 형태라는 게 매매냐 전세냐 월세냐 이런 거, 건축물의 방향, 주차 대수, 그리고 관리비. 건축물인 경우 방 및 욕실의 개수, 방이 몇 개냐 욕실이 몇 개냐. 건축물의 경우 총 층수, 그 다음에 사용 승인일, 입주 가능일. 그러니까 이거는 전부 다가 인터넷을 위해서 표시 광고할 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기본적으로 기업공개사가 영업을 하려면은 물건을 확보해야 되죠. 물건을 확보했다 그러면은 영업을 하려면은 광고를 해야 되죠. 주로 어디에 광고를 하느냐면은 주로 어디에 광고합니까? 제일 많이 하는 데가 네이버 부동산. 거기 광고합니다. 거기에 광고하려면은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이 다 들어갑니다. 전부 다 들어가요. 혹시 시간 나면은 네이버 들어가고 부동산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사는 아파트에 광고 넣은 거 있거든요. 그 내용을 한번 쭉 한번 봐보세요. 그럼 이 내용들이 다 들어갑니다. 자, 오른쪽에 11번에 공인중개사 법령상 인터넷을 통한 표시 광고 모니터링과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가 공개사 법령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다. 광고 모니터링은 누가 할 수 있다? 국장이 할 수 있죠. 시도지사 등록관청은 안 들어가죠. 시도지사 등록관청은 나중에 조사 조치하는 기관에 들어갑니다. 이번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니터링을 위해서 필요한 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런데 안 따르면은 요거는 500만 원의 과태료죠. 모니터링은 분기별로 실시하는 기본 모니터링, 그리고 위반한 사실이 의심되는 경우 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실시하는 수시 모니터링이 있다. 기본 모니터링은 분기별로 하는 거죠. 분기 끝나고 얼마 이내 국장에게 제출해야 된다? 30일 이내. 수시 모니터링을 끝나고 난 뒤에 15일 이내죠. 4번 모니터링 업무 수탁 기간은, 물론 여기에 모니터링 업무 수탁 기간에는 한국부동산원은 안 들어간다 그랬어요. 부동산원 어디에 수탁 기간에 들어가냐면은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요거 할 때 신고센터에 수탁 기간으로 들어가죠. 모니터링 업무 수탁 기간은 기본 모니터링 기본 계획서를 매년 12월 31일까지 국장에게 제출한다. 이런 내용도 있어요. 국장은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한 경우 수탁 기간에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자, 넘어가서 13번에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출받은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를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 등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맞죠? 그죠? 그러면은 시도지사는 누구에게 조사 조치 결과를 누구에게 제출해야 됩니까? 국장에게 요구받았으니까 국장에게 제출하겠죠. 며칠 이내? 10일 이내. 이번에 중개사무소 명칭을 명시하지 않고 중개대상물의 표시 광고를 한 자를 신고한 자는 포상금 지급의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 자, 포상금 대상은 공인중개사법에서 포상금 대상은 형벌의 대상이어야 돼요. 원래 있던 게 뭐가 들어갔냐면은 무등록자 3년에 3천이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 등록한 자 3년에 3천이죠. 네, 등록증이나 자격증을 대여 양도하거나 대의 양수받은 자 1년에 1천이죠. 기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표시 광고했다. 1년에 1천이죠. 부동산 거래지에서 교란 행위했다. 3년에 3천이. 포상금 지급 공인중개사법의 포상금 대상은 형벌의 대상이어야 돼요. 그런데 이번에 기업공개사가 명칭 표시해야 되는데 표시 안 했습니다. 기업공개사 위반했죠. 이거는 1년에 1천입니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다. 공인중개사법상 과태료 대상이 되는 것은 포상금 대상이 안 됩니다. 3번 기업공개사가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 시 공개사 법령을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부당 표시 광고, 즉 미끼 광고, 과장 광고 했을 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 나머지 표시 광고하는 거 기업공개사 위반하면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기업공개사 아닌 자가 위반하면은 1년에 1천 이렇죠. 4번에 부당한 표시 광고를 한 기업공개사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말하는 부당한 표시 광고라는 게 미끼 광고, 과장 광고예요. 이거는 형벌이 아니고 얼마 이하의 과태료입니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물론 기업공개사 위반했으니까 등록관청이 부과하겠죠. 5번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료 제출 및 조사 요구에 불응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해서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장이 부과하는데 쪼잔하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한다. 말이 안 되죠. 국장이 부과하는 과태료는 무조건 500만 원 이하입니다. 자, 오른쪽에 14번에 공인중개사 법령상 기업공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표시 광고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중개보조원이 있는 경우 기업공개사 성명과 함께 중개보조원의 성명을 명시할 수 있다. 표시 광고할 때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게 되면은 결론이 중개보조원이 중개업무를 한다는 결론이 되죠. 중개보조원은 중개업하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서는 안 된다. 요거 위반해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이번에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사항의 구체적인 표시 광고 방법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해서 고시한다. 표시 광고하고 관련된 것은 전부 다 그 구체적인 사항은 국장이 정해서 고시한다. 요거는 맞고요. 3번 중개대상물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 광고를 한 자를 신고한 자는 포상금 지급 대상이다.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를 거짓으로 했다. 요거는 과태료입니까? 형벌입니까? 과태료죠. 그죠? 그러니까 포상금 대상은 안 됩니다. 4번에 인터넷을 이용해서 표시 광고를 하는 경우 중개사무소에 관한 사항은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 그럼 인터넷을 이용해서 표시 광고할 때 기본적으로 중개사무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 기업공개사 성명, 등록번호 들어가죠. 그리고 중개대상물하고 관련된 중개사무소 명칭도 같이 들어갑니다. 5번에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의 표시 광고 모니터링 업무 수탁 기간은 기본 계획서에 따라 6개월마다 기본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한다. 기본 모니터링은 얼마마다 하는 겁니까? 분기별로 하는 거죠. 분기별로 한다는 말은 몇 개월마다? 3개월마다 하는 거네요. 자, 그 다음에 게시하는 의무 나오는데 간단하게 정리 좀 하고 갈게요. 자, 중개사무소에 잘 보이는데 게시해야 되는 게 4개가 있죠. 등록증, 그 다음에 자격증, 보수율표,
그 다음에 보정 설정 서류 4개입니다. 문제 유형은 2개예요. 첫 번째가 게시해야 되는 의무가 아닌 것은 뭐냐? 주로 실무교육 받은 확인서. 이게 답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2번이나 틀린 답으로 나온 게 사업자 등록증. 원래는 사업자 등록증을 게시해야 되죠. 그런데 사업자 등록증은 공인중개사 법에서 게시하는 의무로 규정된 것은 아니다. 자, 2번째 문제 유형이 원본으로 규정된 것은 뭐냐? 원본으로 규정된 것은 등록증, 자격증 2개밖에 없어요. 물론 이 자격증은 기업공개사 자격증뿐만이 아니고 소속공개사 자격증도 포함한다. 물론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이렇습니다. 게시하는 의무를 위반했어요. 행정처분이나 형벌할 때 첫 글자 뭐로 할까요? 개. 어디서 나오냐면은 문둥표 휴게사보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그죠? 행정처분하고 과태료는 절대 같이 못 줍니다. 과태료에 해당한다는 말은 업무정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말이네. 넘어가서 16번에 3번 하나만 볼게요. 자, 소속 공개사는 그의 공개사 자격증 원본을 중개사무소 안에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거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기에서는 누가 게시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소속 공개사가 게시해야 된다고 되어 있죠. 그런데 게시하는 의무는 누구에게 있다? 기업공개사가 있습니다. 소속 공개사 원본도 기업공개사가 게시해야 돼요. 그러면은 소속 공개사 자격증 원본 게시하지 않으면은 과태료는 누구에게 부과한다? 기업공개사에게 부과하죠. 기업공개사에게 부과한다 하는 말은 누가 부과한다? 등록관청이 부과합니다. 그런데 게시하는 의무는 소속공개사 자격증 원본도 게시해야 되지만 소속공개사 의무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17번에 공인중개사 법령상 기업공개사가 설치된 사무소 간판을 지체 없이 철거해야 되는 경우로 명시된 것을 고르라. 철거하는 것도 구체적인 숫자 들어가면 안 되죠. 지체 없이요. 등록관청에 폐업 신고했다. 중개업 안 하니까 철거해야 되죠. 등록관청에 6개월을 초과하는 휴업 신고를 했다. 원래 6개월 초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득이한 사유 없이는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그랬죠. 그런데 그 부득이한 사유라는 게 군에 갔다 입영, 병원에 갔다 요양, 학교 갔다 취약, 이에 준하는 사유는 6개월 초과할 수 있죠. 6개월 초과해서 휴업을 해도 나중에 중개업을 하죠. 그죠? 휴업은 간판 철거하는 거 아니네요. 이것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다. 등록 취소받았다. 중개업 못하죠. 철거해야 되네요.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 이전 사실을 신고했다. 사무소 이전 신고는 이전 후에 신고합니다. 이전 사실을 신고했다는 말은 사무소 이전했죠. 이전 전의 사무소 중개업 안 하니까 철거해야 됩니다. 오른쪽에 18번에 4번 한번 볼게요. 기업공개사가 업무정지 처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무소 간판을 철거해야 된다. 업무정지는 최고가 6개월이죠. 6개월이다가 중개업하죠. 철거하는 것 아니네요. 자, 밑에 19번에 공인중개사 법령상 옳은 내용은 자, 기업공개사는 중개사무소 안에 보기 쉬운 곳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 사본을 게시해야 된다. 등록증하고 자격증은 사본입니까? 원본입니까? 원본으로 규정된 것은 등록증, 자격증, 원본이죠. 물론 매수신청 대리 등록했을 때 원래는 중개업하고 똑같죠. 공제에서법 똑같아요. 그럼 매수신청 대리 등록했을 때 우리 법에서 게시하는 것 매수신청 대리 등록증, 공개사 자격증, 보수율표, 그 다음에 보정 설정 게시하는데 자격증은 하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매수신청 대리할 때는 자격증은 안 들어갑니다. 이번에 중개사무소를 이전하고 지체 없이 종전사무소 간판을 철거하지 아니한 기업공개사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할 수 있다. 아까 과태료는 자기 소관청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사무소 철거에 되는 이 간판은 이전 전의 사무소죠. 지금 등록관청 소관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과태료 대상은 안 됩니다. 대신에 등록관청은 행정 대집행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은 있죠. 3번에 기업공개사가 부당한 표시 광고를 한 경우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부당한 표시 광고는 형벌입니까? 과태료입니까? 100만 원 이하다? 500만 원 이하다? 500만 원 이하 과태료.
과태료 대상이 된다는 말은 행정 처분의 대상은 안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업무정지, 등록 취소 이런 거 못 줍니다. 4번 인터넷성을 이용해서 건축물을 광고하는 경우 그 건축물의 방향, 방, 욕실의 개수까지 광고에 명시해야 된다. 그래서 인터넷을 이용해서 광고할 때 구체적인 것은 주로 건축물이에요. 건축물인데는 방이 몇 개냐, 욕실이 몇 개냐, 방향이 얼마냐, 관리비가 얼마, 한 달에 얼마 나오느냐, 그 다음에 주차 대수가 몇 대냐, 이런 것까지 같이 들어갑니다. 5번에 등록관청은 모니터링 조사 결과 조치를 15일 이내 모니터링 수탁기관에 통보해야 된다. 요거 15일 이내 통보합니까? 10일 이내 통보합니까? 10일 이내 통보하죠. 모니터링 수탁기관에 통보합니까? 국장에게 통보합니까?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은 모니터링이 두 가지 종류가 있죠. 기본 모니터링은 분기가 끝난 날로부터 30일 이내 국장에게 제출했죠. 수시 모니터링은 끝난 날로부터 15일 이내 국장에게 제출했어요. 국장이 시도의사 또는 등록관청에게 조사 조치라고 요구한다. 그러면은 조사 조치를 시도의사나 등록관청은 국장에게 받았기 때문에 누구에게 제출해야 된다? 국장에게. 10일 이내 국장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분사무소 나오는데 정리를 좀 하고 갈게요. 자, 기업공개에서는 2개 이상의 중개사무소 둘 수 없다 그랬죠. 2개 이상의 사무소 둘 수 없다. 마찬가지로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 설치할 수 없다.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은 애당초 이중사무소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똑같이 갑니다. 1년에 1천이고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법인만 분사무소 둘 수 있어요. 자, 분사무소는 개인이 분사무소를 두게 되면 이중사무소로 처벌받습니다. 그런데 법인은 분사무소 둘 수 있는데 어디든지 둘 수 있는 게 아니고 시군구별로 둘 수 있어요. 대신에 한 시군구에는 사무소 2개는 절대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주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에 분사무소가 들어가면은 한 시군구에 사무소 2개가 들어가죠. 그래서 분사무소는 주사무소 소재지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할 수 있대 시군구당 1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자, 분사무소 업무 지역은 시군구별입니까? 시도입니까? 전국입니까? 업무 지역은 우리 법에 규정이 없어요. 규정이 없다는 말은 제한을 안 하죠. 전국입니다. 그럼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어떤 서류가 들어갔냐면은 원래 등록 신청하는 사실사자에서 이 사진은 원래 등록 신청할 때는 법에서는 이런 말이 없는데 사진이 2장 들어가요. 하나는 자기가 보관을 하고 하나는 등록증에 붙여서 내줍니다. 그러니까 등록증에 붙인다 이것만 생각하세요. 그런데 시험 칠 때까지는 분사무소 설치 신고 확인서에는 사진이 안 붙는다고 생각하세요. 사진이 안 붙으니까 사진 들어갈 필요가 없죠. 사진 대신에 보정 설정 서류가 들어간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은 분사무소도 보정 설정, 등록 신청할 때는 보정 설정 할래야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등록 신청할 때는 아직 등록 안 했고 등록 번호가 없습니다. 보정 설정할 때 등록 번호가 없으면은 보정 설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업무 개시 전까지 하죠. 그런데 분사무소도 보정 설정하는데 분사무소는 등록 안 했으니까 등록 번호가 있을 수가 없죠. 분사무소는 주사무소 등록번호로 보정 설정합니다. 그러면은 분사무소를 설치한다는 말은 주사무소가 있고 주사무소가 있다는 말은 등록했고 등록번호가 있죠. 그럼 보정 설정할 수 있죠. 그러면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보정 설정 서류가 들어간다.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따로 업무 개시 전까지 별도로 들어간다. 같이 들어가죠. 그죠?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등록 신청할 때는 보정 설정 서류가 안 들어가죠.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는 업무 개시 전까지가 아니고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보정 설정 서류가 들어가야 돼요. 그럼 여기 분사무소 설치 요건인데 요 중에서 사람하고 관련된 것은 분사무소 책임자 규정만 있다. 이래 보세요. 실무교육 받았을 것, 분사무소 책임자는 실무교육을 받았을 것, 그 다음에 자격증 사본이 첨부되는 건 아니지만은 분사무소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일 것. 물론 여기서 자주 나오는 게 특수법인의 분사무소 책임자는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된다.
자, 분사무소와 관련된 모든 것은 어디서 하느냐 하면은 주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청장 등록관청이죠. 분사무소와 관련되는 모든 것은 주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청장이 합니다. 이것만 알더라도 기본적으로 한 문제 이상은 무조건 맞습니다. 그러면은 자, A시에 주사무소가 있어요. B시에 분사무소를 두려고 한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는 누구에게 한다? A 하죠. 그러니까 신고 확인서를 받았죠. 그죠? 그러면은 분사무소에는 등록증 대신에 신고 확인서를 게시합니다. 신고 확인서 잃어버렸다. 누구에게 재개부 신청한다? A에게. 그럼 재개부 신청한다. 수수료 내야 되죠.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른 수수료 내는데 A 시군구 조례입니까? B 시군구 조례입니까? A에 신청하니까 A 시군구 조례에 따른 수수료 내겠죠. 분사무소를 이전했다. 사무소 이전 신고도 누구에게 한다? A에게 합니다. 분사무소별로 휴업 폐업 신고도 A에게. 분사무소의 인장 등록도 인장 변경 등록도 A에게. 분사무소 보증 설정 변경 신고도 A에게. 분사무소 관련되는 모든 것은 주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청이 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구분해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 중개 보수 받을 때 제일 먼저 구분하는 게 주택이냐 아니냐부터 구분하죠. 주택은 어디에서 정한다? 시도조례로. 주택외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일단 두 개를 구분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중개보수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주택의 시도조례인데 주택 소재지하고 그다음에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다르다면은 어떤 시도조례를 택해야 됩니까? 주택 시도조례로 하면은 외워야 될 게 너무 많죠. 중개사무소 소재지 시도조례면 하나만 외우면 되죠. 어렵게 공부해주고 자격증을 땄다 17개 다 외울 군번이 아니라는 말이 하나만 외우자 하는 말은 중개사무소 소재지 시도조례죠. 자, 그 중에서 분사무소예요. 분사무소는 주사무소 소재지 시도조례입니까? 분사무소 소재지 시도조례입니까? 분사무소는 분사무소 소재지 시도조례. 그래서 돈을 받는 거는 분사무소 소재지 시도조례인데 분사무소와 관련되는 모든 행정적인 절차는 주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청이 합니다. 그러면은 주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청의 등록관청이죠. 그럼 등록관청에 설치 신고하면은 7일 이내 신고 필증을 신고 확인서를 교부한다.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등록 신청할 때는 보증 설정 서류가 안 들어왔죠. 그러니까 등록하고 보증 설정해가지고 오세요라고 7일 이내 통지합니다. 여기서는 보증 설정 서류가 들어왔죠. 그러니까 이거는 오면은 그대로 내준다면 7일 이내 교부입니다. 교부하고 난 뒤에 지체 없이 분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청장에게 통보한다. 이거 틀리게 나올 거는 전혀 없는데 굳이 하나 보면은 공무원들끼리 하는 것은 구체적인 숫자가 안 들어간다 그랬죠. 며칠 이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지체 없이 통보해야 된다. 또 분사무소별로 업무 정지 처분할 수 있다. 자, 분사무소별로 업무 정지 처분할 수 있다. 요게 우리 법에 들어온 지가 한 6, 7년 정도 됐어요. 지문은 딱 한 번 나왔습니다. 자, 우리 행정 처분할 때 등록 취소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규정도 있고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죠. 자격 취소는 무조건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거꾸로 지정 취소는 무조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그런데 업무정지하고 자격정지는 할 수 있다. 이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나냐면은 분사무소별로 업무정지 처분하여야 한다. 이건 틀렸죠. 그거 말고는 지문에 아직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이제 문제 같은 문제가 나올 때가 됐어요. 자, A 시군구에 주사무소가 있습니다. 주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청장이 있다. 이 주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청장을 등록관청이라고 그래요. 자, 이 사람은 1번이라고 B 시군구에 분사무소가 있다. 분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청장 있죠. 자, 분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청장을 분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청장이라고 표현하지 분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이라고 표현을 안 합니다. 우리 법에서 등록관청은 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청장을 등록관청이라 하는데 법인에서는 주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청장을 등록관청이라 그래요. 그런데 지금까지 실제로 문제에서 수도 없이 분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이라고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전부 다 틀린 지문입니다. 분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을 2번이란다. 그러면은 업무정지는 원래
등록관청이 주는 거 맞죠? 등록관청이 기업공개에서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분사무소별로도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고요. 분사무소의 업무정지는 등록관청이 줍니까? 분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청이 아닙니까? 등록관청이 주죠. 그래서 분사무소의 업무정지 절대 분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청이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등록관청인 주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청장이 분사무소별로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하나 더 보셔야 돼요. 분사무소는 설치 신고했습니까? 등록했습니까? 등록했죠. 등록 아니고 설치 신고했죠. 우리 무등록자 등록을 안 했으니까 등록 취소 줄 수 없다 그랬죠. 분사무소도 등록 안 했죠. 등록 안 했으니까 분사무소에 등록 취소는 못 줍니다. 분사무소별로 업무 정지 처분할 수 있지 등록 취소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럼 만약에 B에서 C로 분사무소 이전했어요. 그러면은 굉장히 자주 틀리게 나온 지문이 이전 후에 분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청장에게 이전 신고해야 된다? 틀리죠. 사무소 이전 신고도 A 합니다. 그럼 B도 모르고 C도 모르죠. A는 B에게, A는 C에게 통보만 하고 끝이 납니다. 자, 68페이지 21번 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사무소의 이전과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법 7638호 부칙 6조 2항의 기업공개서는 자신의 중개사무소가 소재한 시도 내에서만 중개사무소 이전이 가능하다. 자, 요거 한 번도 지문에 안 나왔는데 조심하셔야 돼요. 자, 중개인이죠. 중개인의 업무지역은 시군구입니까? 시도입니까? 업무지역은 시도죠. 하지만 사무소 이전에서는 어디까지만 이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규정이 없다는 말은 제한을 안 하죠. 사무소 이전은 전국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분사무소 이전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다음 달 10일까지 그 분사무소 이전 전 및 이전 후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게 이를 통보해야 된다. 이전 후, 이전 전 소재지 관할은 등록관청이라는 게 있을 수 없죠. 이 말이에요. 이전 전의 분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 방금 읽은 거는 이전 후의 분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 이랬죠, 그죠? 이 사람 이전 전, 이전 후의 등록관청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러면 이 지문은 몰라도 맞는 지문이다, 틀리는 지문이다, 틀리는 지문이에요. 통보하는 것은 지체 없이 통보합니다. 그럼 여기서 다음 달 10일까지 하는 것은 우리 법에서 다음 달 10일까지 하는 말이나 매월 10일까지 하는 말이나 의미는 똑같아요. 법에 딱 두 개 나옵니다. 우리 등록관청이 예를 들어서 등록증 교부했을 때 협회 통보하는 거 있죠. 행휴, 이등분고 사람이 늘어나거나 줄어들었을 때 통보하는 내용이 많으니까 한꺼번에 끈끈이 하지 말고 한꺼번에 묶어서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했는데 부동산 거래지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설치했을 때 그럴 때는 시도지사나 등록관청이 신고센터에 통보하는 것은 10일 이내 신고센터에서 국장에게 통보하는 게 매월 10일까지 직전월 거를 통보해라는 말은 다음 달 10일까지나 의미가 똑같죠. 그거 말고는 다음 달 10일까지 우리 법에서는 없습니다. 3번에 분사무소 이전 신고 시에는 주대인 사무소,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첨부해야 된다. 아까 분사무소하고 등록증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분사무소 이전 신고할 때 등록증 첨부 안 합니다. 4번에 등록관청 관할 지역 내로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등록증 또는 분사무소 설치 신고 확인서에 변경사항을 적어 교부할 수 있다. 여기는 사실은 사무소 이전의 핵심적인 내용이 아닌데 사무소 이전 잠시 보고 갈게요. 자, 사무소 이전 신고는 이전 후에 하죠. 그죠? 이전 후. 원래 공문이 하는 거는 7일, 개업공개성은 10일이죠. 그러면 10일 중에서 예외적으로 7일 하는 것 두 개가 있죠. 뭐가 있습니까? 인장 등록이 아니고 인장 변경 등록, 또 하나가 정보 공개. 그러면 이거 아니면 원칙 그대로 10일 이내 하면 되죠. 사무소 이전 신고는 이전 후 10일 이내
이전 후의 등록관청에 신고합니다. 그러면 이전 신고받은 등록관청은 원칙은 등록증을 재교부해야 되죠. 원칙은 등록증 재교부한다. 등록증을 재교부한다 하는 말은 자기 등록증 반납해야 되죠. 그래서 사무소 이전 신고할 때 첨부하는 서류가 등록증하고 원래 들어갔던 사실사자 서류에서 사무소 이전하면은 사무소 확보 서류가 달라지겠죠. 적법한 사무소 확보 서류를 첨부합니다. 그러면은 원칙은 등록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요. 그런데 동일 등록 관청 내에서 사무소를 이전했을 때 이럴 때는 등록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할 수 있다. 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할 수 있다는 말은 안 할 수도 있죠. 안 하게 되면 등록증 재교부하면 돼요. 그런데 그는 중요한 것은 오로지 동일 등록 관청 내여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자, 등록증이 있어요. 자, A 시군구에서 B 시군구로 사무소 이전했다. 그러면 A 시군구청 도장 지우고 B 시군구청장 도장 찍는다. 이거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변경사항을 기재해서 교부할 수 있다는 것은 오로지 동일 등록 관청 내여야 되죠. 자, A에서 B로 사무소 이전했어요. B에 신고하죠. 그러면은 서류는 A가 가지고 있죠. 그럼 B는 A에게 서류 송부할 것을 요청한다. 그러면 서류 송부한다. 며칠 이내? 공무원들끼리 가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체적인 숫자가 안 들어가죠. 지체 없이 송부합니다. 가지고 있는 거 다 보내주면 돼요. 가지고 있는 건 맨 처음에 사실사자 서류 받았죠. 등록 서류입니다. 그 다음에 A가 등록을 해줬어요. 등록이라는 사전적인 의미는 공적인 장부에 기재한다. 기재된 공적인 장부가 있겠죠. 등록대장입니다. 등록대장. 그 다음에 행정처분상도 같이 보내요. 자, 행정처분상을 보내는데 우리 업무정지나 과태료 몇 번 받았느냐 할 때 최근 1년 이내 업무정지 2번 받고 다시 업무정지 받는 행위를 하면은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상대 취소에는 3회 나오죠. 최근 1년 이내 업무정지나 과태료 합해서 3번 받고 다시 업무정지나 과태료 받는 행위 상대 취소인데 이 중에서 절대 취소에 해당한 거 있으면 전부 다 빠집니다. 업무정지에는 2회 나오죠. 최근 1년 이내 업무정지나 과태료 합해서 2번 받고 다시 과태료 받는 행위. 전부 다가 최근 몇 년 이내요. 최근 1년 이내죠. 그럼 결론적으로 최근 1년 이내 업무정지나 과태료를 몇 번 받았느냐에 따라서 등록 취소되기도 하고 업무정지 받을 수도 있죠. 3년 전에 업무정지나 과태료 받은 사실만으로 지금 등록 취소나 업무정지 줄 수 있다 없다? 줄 수 없죠. 그럼 지금 보낼 때 3년 전에 거 보내봤자 의미가 없죠. 최근 몇 년 이내? 최근 1년 이내입니다. 그 다음에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라면은 그 관련 서류도 같이 보내죠. 그럼 A에서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다 하는 말은 행정처분을 했다는 말입니까? 안 했다는 말입니까? 아직 안 했죠. 그럼 그때 서류를 보냅니다. 그럼 행정처분은 서류가 있어야지 누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알죠. 그럼 지금 서류는 B가 가지고 있죠. 그럼 이럴 때 행정처분은 A가 한다, B가 한다. B가 이전 후의 등록관청이 이를 행한다. 거기에 4번에 등록관청에 관할 지역 내로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등록증 또는 분사무소 설치 확인서에 변경사항을 적어 교부할 수 있다. 동일 등록관청 내죠. 변경사항을 적어서 교부할 수 있다. 이거는 맞네요. 5번 휴업기간 중에는 중개사무소 이전할 수 없다. 우리 휴업기간 중에 사무소 이전할 수 없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규정이 없다는 말은 제한을 한다 안 한다? 제한을 안 합니다. 휴업기간 중이나 업무정지 기간 중에는 중개업을 안 하거나 못하는 거 말고는 기업공개사 할 수 있는 것은 전부 다 할 수 있어요. 기업공개사 못하게 하는 것은 못합니다. 다만 그는 업무정지 기간 중에는 사무소 이전할 수 있다 없다? 업무정지 기간 중에 사무소 이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업무정지 기간 중에 사무소를 공동으로 서기 위해서 이전하는 것은 안 되죠. 그거 말고는 혼자서 서기 위해서 이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기업공개사는 이중 등록, 이중 소속 못한다 그랬죠. 업무 정지 기간 중이나 휴업 기간 중에도 이중 등록, 이중 소속 못합니다. 자, 오른쪽에 22번에 공인중개사 법령상 등록관청 관할지역 외의 지역으로 중개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몇 개냐. 여기에서 이 문제에서 제일 핵심적인 내용이 뭡니까? 등록관청 관할지역 외라는 말이에요. 그럼 이런 말이 나오면은 요거 있죠. 변경사항을 기재해서 교부할 수 있다. 이런 지문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1번에 기억에 종전의 등록관청이 송부할 서류에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 서류, 최근 1년간의 행정처분 및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관련 서류가 포함된다. 전부 다 송부하는 거 맞죠? 그러면 종전의 등록관청에서 이전 후의 등록관청에 송부하는 서류에 등록증은 송부합니까? 안 합니까? 등록증은 중개사무소 잘 보이는데 게시하고 있다가 사무소 이전 신고할 때 등록증을 반납을 하죠. 등록증은 송부하는 서류가 아니죠. 그죠? 등록증을 송부하여야 한다라고 한 두세 번 틀리게 나왔어요. 자, 니은에 종전의 등록관청은 이전 후의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 등록대장 등을 송부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송부해야 된다. 행정관청끼리는 특별한 사유 없이는 구체적인 숫자가 안 들어가죠. 지체 없이 송부합니다. 이것에 이전 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기업공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전 전 등록관청이 이를 행한다. 관련 서류를 보내줬죠. 이전 전의 등록관청은 서류가 없죠. 서류가 없는데 누가 무슨 잘못했는가 모르죠. 그러니까 이럴 때 행정처분은 이전 후의 등록관청이 이를 행합니다. 리얼에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교부할 수 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요거는 문제를 안 보면은 모르죠. 그죠? 그래서 문제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문제를 읽으면서 줄을 치든지 동그라미를 치세요. 등록관청 관할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했죠. 등록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해서 교부할 수 있다. 들어가면 안 되죠. 무조건 등록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답니다. 그럼 이럴 때 수수료 냅니까? 안 냅니까? 우리 법에서 수수료 내는 거는 6개죠. 6개가 뭐냐면은 등록 신청할 때, 등록증 재교부 신청할 때,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신고 확인서 재교부 신청할 때, 시험 응시할 때, 자격증 재교부 신청할 때 수수료 내라 그랬어요. 그럼 지금은 등록관청 관할 지역 외의 지역으로 사무소 이전했죠. 그죠? 이럴 때 수수료 낸다, 안 낸다? 내야 되죠. 왜냐면은 등록증 재교부 해줘야 되죠. 도장값 내야 되죠. 법에서는 이런 수수료 내라 말은 없지만 서식에서는 등록증 재교부 신청에 준해서 수수료 내라고 되어 있어요. 자, 넘어가서 24번에 2번 보겠습니다. 자, 분사무소는 시군구별로 한 교수를 초과해서 설치할 수 없다. 이건 맞죠? 3번에 분사무소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여야 하며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중개발할 수 있는 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특수법인의 분사무소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여야 된다. 아니어도 된다. 아니어도 되죠. 다른 말 특수법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등록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특수법인의 대표자 공인중개사 아니어도 되죠. 대표자도 공인중개사 아니어도 되는데 분사무소 책임자가 공인중개사여야 된다? 말도 안 되죠. 그죠? 특수법인에서는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밑에 25번 볼게요. 공인중개사 법령상 분사무소 설치 신고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분사무소 설치 신고는 이를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등록관청이 해야 된다. 분사무소 관련된 모든 것은 주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청장인 등록관청이 해야 됩니다. 이번에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본사무소를 확보하되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지 아니한 건물에 본사무소를 확보했을 경우 건축물 대장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서를 적은 서류도 함께 내야 된다. 이건 우리 중개사무소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맞고 3번 본사무소 설치 신고를 하는 때에는 신고서에 법인의 중개사무소 등록증 및 법인 등기상 증명서를 첨부해야 된다. 본사무소하고 등록증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랬죠.
등록증 첨부를 안 합니다. 분사무소도 법인입니다. 법인이 들어갈 때는 무조건 내가 법인이다. 법인 등기상명 증명서 첨부했는데 법인 등기상 증명서는 법원에서 발급받죠. 법원에서 일하시는 분도 공무원 맞죠? 공무원들끼리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안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법인 등기상 증명서도 첨부를 안 합니다. 3번, 4번.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분사무소 책임자의 공제사 자격증 사본, 실무교육 서류 확인증 사본 및 보증의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 보증 설정 서류를 증명하는 서류는 제출하는 거 맞죠? 분사무소는. 대신에 자격증 사본은 제출한다 안 한다? 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죠. 시도시장이 확인해야 되죠. 자격증 사본을 첨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5번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신고 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고 확인서를 교부하고 신고 확인서 서식이죠. 서식이란 서식은 전부 다 국토교통부령에 나와 있어요. 다른 말로 시행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고 확인서를 교부하고 7일 이내 분사무소 설치 신고 예정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통보해야 된다. 이건 잘못했죠. 공무원이 내주는 게 7일이에요. 그러니까 교부하는 게 7일 이내, 분사무소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통보하는 거는 얼마 이내? 공무원들끼리 하는 것은 구체적인 숫자가 안 나온다 그랬죠. 지체 없이 통보합니다. 26번에 4번 한번 볼게요. 분사무소 설치 신고 시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납부해야 된다. 수수료 얼마 내죠? 얼마 내는가 모르죠? 그럼 국토교통부령은 시험범위다 알아야 되죠. 그죠? 얼마 내는가 모른다. 시험범위가 아니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른 수수료 냅니다. 자, 27번 공동사무소 잠깐 보고 갈게요. 자, 우리 법에서 개업공개에서는 사무소를 공동으로 쓸 수 있다. 종별 관계없이 쓸 수 있습니다. 지역에도 관계없이 쓸 수 있습니다. 물론 지역이 다르다면 하나 이상의 개업공개사가 사무소 이전해 와야 되겠죠. 그럼 사무소를 공동으로 쓸 때, 자, 갑이라는 개업공개사가 있다. 그럼 을이라는 사람이 신규로 이 공동으로 쓰면서 등록할 수도 있죠. 병이라는 기업공개사가 사무소 이전해가지고 공동으로 쓸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맨 처음에 등록할 때 사무소 확보 서류가 들어가야 되죠. 사무소 이전 신고할 때도 사무소 확보 서류가 들어가야 된다. 그 사무소 확보 서류에 기존 기업공개사의 사용 승낙서를 첨부해라. 기존 기업공개사의 사용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자, 이런 규정이 있는데 사무소를 공동으로 쓸 때는 사무소만 공동으로 쓰고 나머지는 공동으로 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등록 신청할 때도 따로따로, 보증 신청할 때도 따로따로, 고용인 고용하는 것도 인장 등록하는 것도 사무소 이전하는 것도 전부 다 각각 별도로 해야 돼요. 사무소만 공동으로 씁니다. 그럼 이 부분까지는 틀리게는 한 번도 안 나오는데 딱 한 번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냐면은 자, 갑을 임대인으로 을을 임대인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요. 갑을 임대인으로 을을 임차인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을이 기업 공개사입니다. 이거 할 때 다른 질문 한번 할게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기본적으로 2년 보장하죠. 그런데 임차인이 내가 살겠다, 더 살겠다 하면은 나가라 해야 됩니까?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까? 1년 동안 계약갱신 요건이 있죠. 그죠? 대신에 집주인이 내가 들어서 살겠다 하면 나가야 되죠. 자, 근데 누가 계약을 체결했어요. 주택이든 상가든 마찬가지예요. 3개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3개월 계약을 체결했다 하는 말은 그게 임대가 잘 나가는 데라는 말입니까? 잘 안 되는 데라는 말입니까? 잘 안 되는 데죠. 그죠? 3개월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좋은 임차인을 구해놨어요. 이 사람 보고 3개월 지나고 나는데 나가라니까 못 나가겠다. 주택임대차법 적용해갖고 나는 2년 보장 받는다. 할 수도 있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업공개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어제 오면서 무슨 어디에 보면서 들었는데,
일시적인 사용이 명백한 경우는 주택임대차법 적용 안 하죠. 근데 이거 3개월 했다고 해서 일시적인 사용이 명백한 거 아니다라는 판례가 있답니다. 개월수 가지고만 어떤 업종을 어떻게 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나와야지 명백하대요. 그러면 이거 안 되죠, 그죠?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겠습니까? 답이 이렇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월 차임을 100만 원 주기로 했대요. 100만 원 주기로 하고 3개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사람이 주택임대차법, 상가임대차법 적용받기를 원한다? 그러면은 2년 동안, 1년 동안 안 나가도 되죠, 그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월 차임을 300만 원으로 계약을 체결한대. 300만 원 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 동안은 100만 원씩만 받겠다. 원래는 100만 원 주는 거죠. 근데 그 뒤로는 300만 원 줘야 되죠. 3개월 계약을 체결했어요. 주택임대차법을 적용하면은 돈을 얼마를 내야 됩니까? 300만 원 내야 되죠. 그 사람 계속 있겠습니까? 나가겠습니까? 나갈 수밖에 없죠.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 그런 방법도 있답니다. 자, 갑을 임대인으로 을을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 을이 기업공개사예요. 그런데 병이라는 사람이 이 기업공개사와 공동으로 쓰고자 한다. 이럴 때 임대인의 사용 승낙서를 첨부해야 된다? 틀렸죠? 기존 기업공개사 사용 승낙서 첨부해야 돼요. 자, 그리고 또 봐야 되는 게 물론 공동사용은 한 문제도 안 나옵니다. 나오면은 지문 하나밖에 안 돼요. 갑이라는 기업공개사가 있다. 을이라는 기업공개사가 있다. 그럼 을이 사무소 이전해가지고 공동으로 쓸 수 있죠. 그러면 사용승낙서 첨부해야 되죠. 그런데 갑이 업무정지를 받았어요. 자, 업무정지 기간 중의 기업공개사는 사용승낙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다른 기업공개사와 공동으로 쓸 수 없다. 마찬가지로 업무정지 기간 중의 기업공개사는 사무소를 공동으로 쓰기 위해서 이전할 수 없다. 한마디로 업무정지 기간 중에는 다른 사람을 불렀어도 같이 못 씁니다. 자기가 갔어도 같이 못 써요. 대신에 업무정지 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공동으로 쓰는 거 말고 혼자서 쓰기 위해서 이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자, 이거하고 별도로 봐야 되는 게 업무정지 받기 전에 갑하고 을하고 공동으로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이 업무정지를 받았습니다. 을 보고 나가라 하면은 갈 데가 없죠. 이럴 때는 공동으로 쓸 수 있다는 예외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동사무소는 문제가 한 문제도 안 나오니까 그냥 읽어보시고. 자, 73페이지 기업공개사의 업무 범위. 자, 정리를 좀 하고 갈게요. 자, 업무 범위에서 지역적인 부분으로서는 중개인의 업무 지역은 사무소 소재지 시도입니다. 자, 사무소 소재지 시도인데 아까 조심해야 되는 게 사무소 이전은 전국을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중개인 쪽에서는 사실은 문제는 잘 안 나옵니다만은 자, 중개인이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가입하고 이를 이용해서 중개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공개된 관할구역 외의 것도 할 수 있다. 공개된 하는 말은 공개되어 있는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공개되어 있는 것은 관할구역, 즉 시도 벗어나서 할 수 있다. 즉 전국으로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모든 중개대상물이 전부 다가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공개되어야 되는 것은 아니죠. 그러면은 공개된 것은 전국을 할 수 있는데 공개 안 된 것은 어디까지 할 수 있다? 시도밖에 못합니다. 그럼 결론은 중개인이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가입한다고 해서 업무 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되는 것은 아니다. 나머지 기업공개에서는 지역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규정이 없다는 말은 제한을 안 한다. 전국입니다. 법인인 기업공개사든 공인중개사 기업공개사든 그 다음에 분사무소든 특수법인이든 업무지역은 전국입니다. 그 다음에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는 우리 법에 규정이 없어요. 규정이 없다는 말은 제한을 안 하죠. 어떤 기업공개사라도 차이 없이 차별 없이 모든 중개 대상물 할 수 있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것은 겸업하거나 겸직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건데 개인인 기업공개사는 우리 법에 겸업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규정이 없다는 말은 원칙적으로 겸업할 수 있다. 그죠? 우리 법이나 다른 법에서 못하게 하는 거 말고는 전부 다 할 수 있어요. 대신에 법인인 기업공개사는 14조에서 규정된 업무만을 할 수 있죠. 그러면은, 자, 우리 공인중개사한 기업공개사는 겸업에 관한 규정이 없다고 그랬죠. 그럼 공인중개사한 기업공개사는 중개업하면서 직장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죠. 그죠? 대신에 판례에서 이런 판례가 있어요. 원칙으로 할 수가 있는데 직장생활을 하면은 자기가 몸이 직장에 매이죠. 그러면 현실적으로 중개업 못하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등록증, 자격증을 대여 양도하는 거로 볼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결론은 그래 들어가요. 그런데 다른 예외도 있어요. 보험 영업을 한다, 자동차 영업한다, 자기 책상에 앉아서만 하는 거 아니죠. 돌아다니면서 하죠. 그럼 자동차 영업하면은 자동차만 이야기해야 됩니까? 부동산 이야기해도 됩니까? 그러면서 부동산 영업할 수도 있죠. 예, 그런 것들은 대여 양도로 안 본다는 판례도 있어요. 자, 그럼 법인인 기업공개사 겸업할 수 있는 업무. 물론 기업공개사니까 중개업할 수 있죠. 겸업할 수 있는 업무 첫 번째,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 관리 등 부동산 관리 등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임대 관리를 할 수 있지 임대업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죠? 또 대상은 상업용 건축물하고 주택만이에요. 그러면은 임대 관리업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임대 관리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임대 관리하면서 돈 받고 계속적으로 하면 업이죠. 그러니까 겸업할 수 있는 것은 업으로 해도 가능합니다. 자꾸 헷갈리는데 임대업은 못합니다. 임대 관리를 할 수는 있죠. 두 번째가 부동산의 이용, 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할 수 있죠. 이것을 부동산 컨설팅이랍니다. 그러면은 부동산 개발업 할 수 있다 없다? 개발업은 못하죠. 개발의 이용에 관한 상담, 거래에 관한 상담, 개발에 관한 상담을 할 수 있지 개발업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중개업에 관한 경영기법이나 경영정보 제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개업은 누구만 합법적으로 할 수 있다? 기업공개사만 할 수 있죠. 그런데 기업공개사 아닌 자를 대상으로 중개업에 관한 경영기법이나 경영정보 제공하면은 그 사람이 중개업한다 말이 안 되죠. 핵심은 오로지 누구를 대상으로만 기업공개사만을 대상으로 중개업에 관한 경영기법이나 경영정보 제공할 수 있다. 그러면은 지금 기업공개사 대학에서는 지금은 개인이라면은 자격증 따야 되죠. 그 다음에 실무교육 받아야 되죠. 그러면 실무교육을 이수한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중개업에 관한 경영기법이나 경영정보 제공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죠. 기업공개사를 대상으로 한다. 기업공개사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등록을 해야 되죠. 공개사 자격증을 땄다, 실무교육을 받았다는 말은 있지만 등록했다는 말은 없죠. 기업공개사 아니니까 실무교육을 이수한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할 수는 없네요. 대신에 중개업에 관한 경영기법이나 경영정보 제공할 수 있지만 조심해야 되는 게 이거는 반드시 한번 문제로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안 놓은 게 있어요. 부동산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 자, 부동산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 부동산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하고 중개업에 관한 경영기법이나 경영정보 제공 헷갈릴 수 있죠. 그죠? 이거는 부동산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는 협회의 고유 업무에 들어가는 것으로서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설치 운영한다 이 말이에요.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려면은 거래 정보 사업자로 지정받아야 되죠. 협회는 지정받아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법인인 기업공개사는 부동산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를 할 수 없죠. 기업공개사를 대상으로 중개업에 관한 경영기법이나 경영정보 제공할 수 있지 부동산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를 할 수 없다. 이거 반드시 같이 보세요. 그러면은 거래정보사업자 잠시 질문하고 들어갈게요. 법인은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을 수 있다 없다? 법인은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인 기업공개사는 지정받을 수 없습니다. 이해됩니까? 협회가 거래정보사업자에 지정받아졌죠. 협회는 법인을 한다 그랬죠. 법인은 지정받을 수 있지만 법인인 기업공개사는 지정받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겸업할 수 있는 업무. 네 번째,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 대행, 이거 굉장히 자주 나오는데 토지 분양 대행은 할 수 없죠. 오로지 상업용 건축물 그리고 주택만 분양 대행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으로서 이사업체, 도배업체 소개할 수 있다. 핵심은 이사업, 도배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업체 소개 알선을 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경매 공매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 및 취득의 알선, 매수신청 대리, 입찰신청 대리할 수 있다. 이 중에서 오로지 경매 부동산에 대한 매수신청 대리, 입찰신청 대리하고자 할 때만 법원에 등록하고 그 감독을 받는다. 다른 말로 공매하고 관련된 것은 법원에 등록 안 합니다. 또 하나가 경매라 하더라도 권리분석 취득의 알선 법원에 등록할 필요가 없어요. 경매 부동산에 대한 매수신청 대리, 입찰신청 대리할 때만 법원에 등록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겸업할 수 있는 업무 6개는 기본적으로 개인인 기업공개사도 할 수 있죠. 그죠? 다만 중개인은 우리 법에서 마지막에 있는 경매 공매물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체외 알선, 매수신청 대리, 입찰신청 대리 업무는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자, 경매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취득의 알선은 법원에 등록 안 하는 거죠. 중개인은 법원에 등록 안 하는 경매 부동산에 대한 매수신청 대리, 법원에 등록 안 하는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 할 수 있다 없다? 이것도 못합니다. 법인에 등록하든 안 하든 6번은 중개인은 전부 다 못해요. 그럼 결론적으로 1번부터 5번까지는 모든 기업공개사가 할 수 있다 이 말이네요. 자, 그리고 겸업할 수 있는 업무 6개는 중개업 아닙니다. 중개업이 아니라는 말은 법정 보수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 중에서 100% 나오는 지문이 있습니다. 상가 분양 대행하는 것. 법인의 겸업 업무에 들어가죠. 중개업 아니죠. 법정보수 적용한다 안 한다? 법정보수 적용을 안 합니다. 굳이 하나 더 보자면은 이 법인인 기업공개사 겸업할 수 있는 업무 6개는 중개업 아니라 그랬죠. 그런데 특수법인, 시험에서는 특수법인이라 안 나오고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중개업 할 수 있는 법인이라 했지 중개업 아닌 거 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죠. 결론적으로 특수법인은 겸업할 수 있는 업무 6개는 못합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조금 다르게 내면은 매수신청 대리에서도 원칙적으로 공인중개사법하고 내용은 똑같다 그랬죠. 보증 설정하는 금액도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공인중개사법에서 법인인 기업공개사 2억 원 이상 보증 설정해야 되죠. 매수신청 대리에서도 2억 원 이상이에요. 우리 법에서 분사무소당 1억 원 이상, 매수신청 대리에서도 분사무소당 1억 원 이상, 공인중개사 기업공개사 우리 법에서도 1억 원 이상, 매수신청 대리에서도 1억 원 이상 맞죠? 중개인은 우리 법에서 얼마 이상입니까? 1억 원 이상이죠. 중개인이 매수신청 대리할 때 얼마 이상 보증 설정해야 된다? 중개인은 매수신청 대리 못하죠. 보증 설정한다 말이야 맞죠? 그죠? 지역농업협동조합 우리 법에서 1,000만 이상 보증 설정해야 되죠. 그럼 지역농업협동조합 매수신청 대리에서는 얼마 이상 보증 설정한다? 특수법인은 매수신청 대리 업무 할 수 없죠. 할 수 없는데 보증 설정해야 된다? 요거는 말이 안 된다. 그죠? 그리고 겸업하는 규정을 위반했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에서 공정위 3회 정보 거래는 겸업하고 겸업 규정을 위반했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는 말은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다 해도 맞는 말이죠. 자, 73페이지에 2번 한번 볼게요. 자, 공인중개사 법령상 기업공개사 겸업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법인이 아닌 기업공개사 겸업에 대한 제한은 공인중개사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다. 명문의 규정이 없다 하는 말은 제한을 한다 안 한다. 제한을 안 한다. 원칙적으로 겸업할 수 있다 없다. 겸업할 수 있다 이 말이죠. 2번 법 7638호 부칙 6조 2항의 기업공개사는 경매 공매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취득의 알선 및 매수신청 대리업을 영위할 수 없다. 이건 안 된다 그랬죠. 법원에 등록하든 안 하든 요거 전부 다 중개인은 못합니다. 3번 기업공개사가 경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매수 신청의 대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법원에 등록하고 그 감독을 받는다. 이것도 지문에 자주 나왔어요. 공매 부동산은 법원에 등록하는 거 아니죠.
또 하나가 경매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권리 분석 및 취득의 알선은 법원에 등록하는 게 아니고 오로지 경매 부동산에 대한 매수 신청 대리, 입찰 신청 대리할 때만 법원에 등록합니다. 4번에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법인은 중개업 외에 중개법인이 겸업할 수 있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겸업하는 업무 6개는 중개업 아니죠.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중개업 할 수 있다 그랬지 중개업 아닌 것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으니까 6개는 특수법인은 못합니다. 5번에 중개법인이 겸업 제한을 위반한 경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된다. 겸업하고 상대 취소죠.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답니다. 자, 넘어가서 4번에 공인중개사 법령상 법인인 기업공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주택용지 분양 대행. 주택용지를 두 자로 줄이면 뭡니까? 택지, 토지죠. 토지 분양 대행할 수 없죠. 토지 분양 대행할 수 있다고 자주 틀린 답으로 나왔어요. 주상복합 건물의 분양 및 관리의 대행. 분양 대행, 관리 대행 이 말이에요. 주상복합 건축물 주택 및 상가 분양 대행할 수 있죠. 관리 대행할 수도 있습니다. 맞고 부동산의 거래에 관한 상담, 컨설팅 할 수 있죠. 금융의 알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금융의 알선은 못하죠. 국세징수법상 근데 현실적으로 중개사무소에서 금융 알선하는 것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그죠? 공인중개사는 기업공개사, 중개사무소에서는 금융 알선하는 게 대표적으로 주택 매매할 때 돈 빌릴 수 있죠. 그럼 중개사무소에 가면은 하루가 멀다 하고 사람들이 옵니다. 와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용지 하나씩만 주고 가요. 그러면은 용지 보면은 전세자금 대출 몇 프로에서 몇 프로까지. 그 다음에 오면은 주택 구입 자금 대출 몇 프로에서 몇 프로까지. 요번에는 A은행, 요번에는 B은행, 요번에는 농협. 매일 옵니다. 한 번 왔다가 안 오는 게 아니고 또 옵니다. 그게 기간이 지날 때 이자율이 바뀌죠. 그죠? 그러면은 보통 사람들은 금융을 잘 모르죠. 지금 전세 자금 대출이 얼마까지 됩니까? 전세 자금 대출이 80% 되죠. 그런데 청년 주택은 전세 자금 대출할 때 90%까지 돼요. 그러면은 그 중에서 오는데 이자를 제일 낮은 거 해가지고 하면 되죠. 그죠? 그래가지고 알선합니다. 알선하고 나면은 그쪽에서는 또 별도로 수수료 봉투 하나 줍니다. 현실적으로 하고 있죠. 공인중개사 기업공개사 이거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죠. 법인인 기업공개사는 할 수 없지만 공개사 기업공개사는 우리 법이나 다른 법에서 못하게 하는 거 말고 전부 다 할 수 있죠. 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법인인 기업공개사는 할 수 없죠. 리얼에 국세징수법상 공매대상 동산에 대한 입찰 신청의 대리. 우리 공개세법하고 동산은 아무 상관이 없죠. 중개대상물도 동산은 안 들어가죠. 그죠?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입찰 신청 대리할 수 있습니다. 미음에 법인인 기업공개사를 대상으로 중개업의 경영기법 제공. 법인인 기업공개사도 기업공개사 맞죠? 기업공개사를 대상으로 중개업에 관한 경영기법이나 경영정보 제공할 수 있네요. 5번에 공인중개사 법령상 기업공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것은 농업용 창고 시설에 대한 관리대행. 우리 관리대행하는 것은 오로지 상업용 건축물 그리고 주택만 할 수 있죠. 농업용 안 됩니다. 토지에 대한 분양대행 안 되죠. 상가하고 주택만 되죠. 창업을 준비 중인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 경영기법의 제공행위. 이거는 창업을 준비 중인 공인중개사다 하는 말은 기업공개사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죠? 오로지 기업공개사만을 대상으로 한다. 부동산 개발에 관한 상담할 수 있죠. 자, 근데 이 부분이 너무 좀 조심하셔야 돼요. 원래 법에서 표현되기로는 부동산의 이용, 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3개죠. 3개인데 하나가 나오거나 2개가 나오면 더 헷갈립니다.
개발에 관한 상담 이런 거 들어본 적 없는데 들어봤어요. 이용에 관한 상담, 개발에 관한 상담, 거래에 관한 상담 전부 다 컨설팅이다 할 수 있죠. 그죠?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업 할 수 있다 없다? 업은 할 수 없죠.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이죠. 이사업체, 도비업체 속에 알선을 할 수 있지 자기가 직접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자, 넘어가서 7번 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계획공개사 겸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든 계획공개사는 계획공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제공 업무를 겸업할 수 있다. 이거는 1, 2, 3, 4, 5 중에서 3번이죠. 모든 계획공개사 할 수 있죠. 그죠? 이번에 법인이 아닌 모든 기업공개사는 그는 법인이 아닌 모든 기업공개사다 하는 말은 공인중개사 기업공개사 그리고 중개인도 있죠. 법인인 기업공개사에 허용된 겸업 업무를 모두 영위할 수 있다. 이건 틀렸죠. 중개인은 마지막에 있는 경매 공매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 매수인장 대리 입찰 신장 대리 업무는 못하죠. 모든 개인인 기업공개사 할 수 있다. 이거 틀렸네요. 중개인은 못하고. 3번 법인인 기업공개사는 부동산의 이용, 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업무를 겸업해야 된다. 이거 꼭 컨설팅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할 수 있다는 거지 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4번 법인인 기업공개사는 중개 의뢰인이 의뢰에 따른 도배 이사업을 겸업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도비업체, 이사업체 속에 알선을 할 수 있지 자기가 업 자체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5번 공인중개사 기업공개사는 20호 미만으로 건설되는 단독주택의 분양 대행업을 겸업할 수 없다. 자, 분양 대행하는 건 상가고 주택이죠. 그죠? 어떤 종류의 상가 안 된다는 규정은 없죠. 어떤 종류의 주택은 안 된다는 규정은 없죠. 그래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양신고 대상이든 아니든 모든 상가 분양 대행할 수 있어요. 주택도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든 아니든 전부 다 분양 대행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분양 대행해도 되고 미분양된 거를 분양 대행해도 된다. 그러면은 20호 미만으로 건설되는 단독주택도 주택 맞죠? 분양 대행할 수 있다 없다? 분양 대행할 수 있다 이러네. 자, 고용인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